네,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마지막 장인 33장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라는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자기파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번 단어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변이 전류와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전 단원에서 앙페르 법칙, 즉 인테그랄 B.ds는 뮤제로 i라는 이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앙페르 법칙의 물리적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정상 전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상 전류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 즉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 공간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즉 전류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도 이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게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니까 도선의 모양이 직선 모양일 때, 또는 원형 모양일 때, 또는 솔레노이드 모양일 때, 그때 그 주변 공간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한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문장으로 풀면 B.ds의 선적분, 그러니까 pe곡선에 대한 닫힌 경로에 의한 pe곡선에 대한 그 선적분의 결과는 뮤제로 i이고, 이때 이 i는 그 경로에 둘러싸인 전체 정상 전류를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요 i라고 하면 우리는 전류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목에는 변위 전류라고 되어 있고, 밑에 여기서 이 i는 전도 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류라는 걸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전류를 먼저 전도 전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공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하냐의 정도, 우리 전류 I를 dQ, dt로 정의하죠. 그때 그 I를 우리가 보통은 그냥 전류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좀 다른 변위 전류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 전류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전류는 이렇게 dt, dq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밑에 이제 가로에 되어 있죠. 전하 운반자들이 도선을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전도 전류 I라고 한다. 근데 여기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앙페르 법칙에서의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분이 이 앙페르 법칙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면서 좀 더 일반형, 이 제목도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 이전에 배웠던 앙페르 법칙은 사실 완벽한 형태의 법칙은 아닌데, 여기서 맥스웰이 그러한 수정한 이제 법칙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그걸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 또는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앙페르 법칙은 한계점이 있었나라고 보면 바로 충전되고 있는 축전기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지금 떨어져 있는 도체판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모양이든 축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랬고, 이 축전기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이 도체판에는 이제 전하량 Q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Q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가 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충전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앙페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앙페르 법칙은 인테그랄 B.ds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경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서 이제 P라고 적어놨는데 요 빨간색 이 경로 있죠. 이 점선에 의한 이 경로에 의해서 우리가 선적분, 회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이게 닫힌 경로만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경로를 통과하는 면은 어떤 모양이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즉 여기 S1처럼 이 경로 P를 이렇게 이제 약간 평평한 면처럼 이게 통과하는 이러한 임의의 면도 해당되지만, S2처럼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둥글게 약간 밥그릇처럼 생겼죠. 밥그릇처럼 이렇게 둥근 면도 마찬가지로 경로 P를 통과하는 그러한 회곡선에 의한 선적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S1과 S2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 S1은 바로 여기 정상 전류 I라고 하는 도선이 통과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즉
표면 1에 의해서 앙페르 법칙은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 회곡면을 통과하는 그 회곡선, 그러니까 면을 통과하는 정상 전류가 있으니까 거기다 I를 쓰면 되는데 S2가 문제입니다. S2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면 떨어져 있는 두 도체판 사이를 통과하게끔 지금 설정했기 때문에 도체판과 도체판 사이에서는 이러한 전하의 이동이 없어요. 즉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전도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으로만 따르면 이 우변이 0이 돼야 됩니다. 우변이 0이라는 건 좌변도 이제 0이라는 거고, 그 말은 이 공간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충전되고 있는 축전기 이 상황에서는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축전기가 있다. 근데 이 축전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도선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요 주위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실제 전류는 흐르지 않는, 전도 전류는 없는 이 공간 내에서도 분명히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장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배웠던 앙페르의 법칙으로는 이런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설명되지만 축전기 내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의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앙페르라는 이분은, 아니 앙페르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 맥스웰이라는 이 과학자분은 어떤 전류, 바로 기존에 있던 전도 전류가 아닌 변위 전류라는 전류를 추가합니다. 그 변위 전류는 I의 첨자를 D로 써요. 그리고 이 변위 전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dt d 파이. 이때 이 파이는 전기선속이죠. 즉 전기선속의 시간의 변화율에 이런 입실론 제로를 곱하면 그게 바로 변위 전류. 즉 이러한 변위 전류에 의해서 충전되고 있는 축전기 내부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맥스웰은 앙페르 법칙 우변에 바로 이 ID, 즉 이러한 변위 전류입니다. 변위가 영어로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첨자 D로 쓰는데, 어쨌든 변위 전류 이 항을 추가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앙페르 법칙은 인테그랄 B 도트 DS는 뮤제로 I였죠. 이 I는 전도 전류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바로 무슨 전류까지? 변위 전류라는 요 항까지 추가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위 전류항을 추가하면 앞에서의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일반형, 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기존에 있던 I, 전도 전류 외에도 변위 전류를 더하는 것까지 했다. 그래서 뮤제로를 곱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뮤제로 I 항에다가 플러스 바로 이 항이 추가된 거죠. 추가되는데, 아까 변위 전류의 정의를 저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dt d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뮤제로까지 곱하면 뮤제로,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곱하기 d파이 dt. 이때 이 파이는 전기선속이죠. 이 항을 추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또는 맥스웰이 좀 더 이제 수정했으니까 기존의 방정식 이름에 앙페르에다가 맥스웰까지 붙여서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왜 하필 그 변위 전류가 왜 입실론 d파이 dt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좀 생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상황은 조금 전에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충전되고 있는 축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면 S를 보면 이 면 S는 아랫방향으로 또는 윗방향으로 통과하는 전도 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하가 직접 이동하진 않아요. 근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근데 전도 전류는 없지만 분명히 축전기 내부 충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면에도 분명히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나침반을 넣어두면 나침반 바늘이 돌아갑니다. 그 말은 이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맥스웰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 도체판, 그러니까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변한다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류 흐르는 동안 축전기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이 변하게 되죠. 그럼 전기장이 변한다라는 건 바로 전기 선속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 선속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죠. 인테그랄 E 도트 dA인데 이때 그 내부 전기장의 크기가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판의 넓이를 A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면 S를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EA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방향이 또 나란하니까 그냥 바로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0 1이니까 여튼 그리고 이 판의 넓이를 무한정 넓은 걸로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양전하로 만들어진 무한평면과 음전하로 만들어진 또 무한평면이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건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이제 그 식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편에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오른쪽 판은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데 판의 넓이가 아주 넓다라고 하면 여기 판과 판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우린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걸 가우스 법칙, 우리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법칙이죠. 전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린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3장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기장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가 이제 면 전압 밀도죠. 면 전압 밀도니까 그 시그마는 A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23장 그 우리 서베이 책을 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조금 전에 이 면 S를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EA라고 했는데 여기 E 대신에 대입하는 거죠.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 A분의 Q. 근데 이 A가 소거되면서 바로 전기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S를 통과하는 변위 전류는 어떻게 되냐? 변위 전류는 입실론 제로 d파이 dt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전기 선속 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Q를 대입하면 입실론 제로는 이렇게 소거되고 남는 건 dq dt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 dq dt가 뭐냐? 바로 시간에 따라서의 전하 변화량이에요. 즉 어떤 순간에서의 그 하나의 그 도체판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된 전하량이 플러스 Q라고 하고 아주 짧은 시간 뒤에는 플러스 Q에 플러스 dQ 이렇게 항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 dQ를 dt로 나눈 즉 dQ dt 즉 물리적 의미는 아주 미소 시간 동안 충전된 전하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곧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도 전류 이 I 첨자가 없는 건 전도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전도 전류와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던 이 전도 전류 자체의 정의가 dt, dq라고 했는데 여기서 dq는 이제 물리적 의미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정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dq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면을 통과하는 dq는 당연히 도체판에 또 dq만큼 그 통과하는 그 dq가 그대로 저장되는 형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dq, dt가 바로 전도 전류 i와 같게 됩니다. 즉 변이 전류라고 하는 이 i는 전도 전류 i와 그 원인은 다르죠. 그 생성 원인은 달라. 왜냐하면 전도 전류는 직접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전하 운반자가 어떤 공간을 직접 이동함으로써 도선 따라 이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전류를 우리가 전도 전류라고 하고 여기서 변이 전류는 구분해야 되는 게 전하의 이동은 없지만 사실상 전하의 이동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전기가 충전되는 과정에서는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변하고 전기장이 변한다는 건 전기 선속이 변한다는 이야기니까 조금 전에 이 유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 선속의 변하는 것은 곧 전도 전류와 물리적 의미가 같다는 걸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 앞에서 배웠던 요 항, 이 방정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지금 축전기가 하나 있고 전기 용량 C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교류 전원으로서 이렇게 진동수가 F 3kHz인 진동수로 전압의 진폭 알려주고 있고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 축전기의 변위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변위 전류는 아까 dq dt라고 했죠. 이때 dq dt의 q는 그 축전기의 한 판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전기의 q 이미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q는
C 델타 V라고 배웠고, 바로 여기서 델타 V는 그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걸 그 건전지와 같은 직류 전원 같은 경우는 바로 뭐 건전지 양단의 전압을 연결한다든지 이제 하는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였는데, 여기서 연결한 건 이제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델타 V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소문자 V로 써서 델타 VC라고 썼고, 이 델타 VC 즉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교류 전원 양단의 전위차와 같죠. 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델타 Vmax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때 델타 Vmax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사인 오메가 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한번 나오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하니까 오메가 C 델타 Vmax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 오메가는 문제에서는 지금 진동수 F를 줬으니까 2파이 F로 바꾸고, 여기 코사인 오메가 T에서도 이 오메가도 2파이 F로 바꾼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C 대입하고 델타 V 대입하고 F 대입하고 파이 3.14 대입해서 문제 풀면 정답이 이렇게 된다. 이 축전기의 변이 전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크기는 당연히 전도 전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전도 전류를 계산해도 이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과 헤르츠의 발견,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전에 전자기학 하면 4개의 방정식으로 모든 전자기학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방정식이 아주 핵심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방정식 이름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했고, 우리 제일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전부 다 4가지를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배웠던 내용도 있지만 한번 점검차 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4가지 방정식을 한번 봐보죠. 첫 번째는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여기 있는 4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 암기를 해야 되겠고, 유도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방정식이나 이 법칙을 어떤 상황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연습이 조금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우스 법칙, 인테그랄 E 도트 ds, 여기서 da죠. 여기서 이 동그라미, 인테그랄의 동그라미 표시하는 건 이제 폐곡선 또는 폐곡면, 그러니까 닫힌 곡면이나 닫힌 그 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da니까 폐곡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공 또는 럭비공처럼 이렇게 면이 어디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Q는 책에 따라서 Q인으로 적혀있는 책도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폐곡면 내부에 있는 R자 전하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폐곡면에 대해서 그 폐곡면 내부에 R자 전하가 있다면 바로 이 폐곡면에는 분명히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의미라고 하면 바로 전기장이라는 게 무엇으로 정의되었냐, 전기장의 정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기장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죠?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그게 뭐 양도 될 수 있고 음전화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전하량은,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전하는 말 그대로 그 주위 공간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물리장을 이렇게 필드를 만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뭔가 이제 계산하고 할 때는 이러한 전하 분포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임의 모양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 주위 공간의 전기장을 계산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전하 분포가 하나의 점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그 짧은 직선이라든지 또는 이런 원골이라든지 또는 원판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규칙적인 모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게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맥스웰 방정식은 뭐냐? 바로 자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건 보통 가우스 법칙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데, 뒤에 있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인데, 공식을 보면 엄청 형태가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장 E 대신에 자기장 B가 이제 적혀져 있죠.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데, 근데 우변을 보면 우변이 완전 다르죠. 우변은 0이에요. 인테그랄 B 도트 DA는 0. 그러면 이건 대체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폐곡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떠한 폐곡면이든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R자 자기선소,
이 정의 자체가 자기 선속에 대한 정의죠. R자 자기 선속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더 풀었으면 바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장을 이루는 그 극은 우리가 N극과 S극, N과 S극으로 두 가지 극으로 구분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NS극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석 같은 예를 들면 막대 자석의 한쪽은 N극, 한쪽 S극이라고 하면 주위 공간에는 자기 선속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선속의 방향은 우리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해서 통상 자석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수월하죠. 이렇게 자기 선속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위치든 제가 나타내는 이러한 위치든 폐곡면이죠. 폐곡면을 따져보면 들어가는 양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석은 이렇게 일부 채워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폐곡면을 만들든 들어가는 양만큼 나오게 되기 때문에 R자 자기 선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기 홀극, N극은 N극만 존재한다든지 이거는 순수 S그룹만 구성되어 있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단위까지 쪼개어서 가도 하나의 원자도 N극과 S극은 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변은 0이 됐고 근데 전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은 우변이 0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전기 홀극, 근데 전기 홀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기와 자기의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기장에 만드는 이러한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은 양전하야, 이 물질은 음전하에 띄고 있어. 얘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라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래서 전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은 어떤 폐곡면을 이렇게 임의로 그렸을 때 폐곡면 내부에 이렇게 R자 전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변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이 두 가지 맥스웰 방정식의 특징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은 중학교에서부터 워낙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는 주로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생시키죠. 그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원리를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라는 이 과학자분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패러데이 법칙 공식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인테그랄 E 도트 ds인데 이 구분해야 되죠. 공식이 네 가지라 되는데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야 돼요. 앞에 첫 번째에서의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바로 면에 대한 이제 그 적분이었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선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폐곡선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E 도트 ds는 마이너스 d 파이 dt. 여기서 이 파이는 자기 선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시간에 따라서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면 그 공간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도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더니 세 번째에서도 전기장이 만들어지네. 둘 다 같은 전기장이죠. 근데 그 말은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그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대전체에 의해서 대전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서 주위 공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것과 두 번째는 공간상 자기 선속이 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익숙한 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가까이 했다 멀리 떨어뜨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없더라도 공간에서의 자기 선속이 변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우리가 유도 전기장이라고 해서 구분할 때는 유도라는 글자를 붙여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물리적 의미는 바로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건 나중에 자기장이 변화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폼으로 바꿀 거예요. 즉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 있는 두 가지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이 뭐냐, 자기장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분명히 달랐어요. 하나는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했고 또 플러스와 N극은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학과 자기학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두 개의 학문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변했더니 그 공간에 전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패러데이 법칙도 조금 직접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자기선 속의 이 정의가 인테그랄 b 도트 da니까 문제 유형을 보면 공간상의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든 또는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그 면적이 변하든 또는 그 사이각이 변하든 그러한 세 가지 법칙, 세 가지 방법 또는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조합으로 통해서도 공간상의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 몇 가지 예제 문제도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 했던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은 공식이 조금 긴데 바로 두 번째 일반형까지 해서 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길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줘야 되는데 공식은 자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과 비슷하죠. b 도트 d 여기서는 a가 아니라 s입니다. 선적분이죠. 인테그랄 b 도트 ds는 미제로 i 더하기 입실론 제로 미제로 d 파이 dt. 여기서는 그러면 대체 이건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앞에 있던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또 서로 쌍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밑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전기장이 자기장 만들 수 있었으니까 자기장도 뭔가 전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말을 반대로 했죠.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 만들 수 있었으니까 반대로 전기장이 뭔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봤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전기선 속의 변화, 즉 전기장이 변했더니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었다는 사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장이 변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전류가, 즉 전하가 직접 이동하는 이러한 전류에 의해서도 공간상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즉 이걸 통해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간에 유도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는 전기학과 자기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해서 전기학과 자기학을 붙여서 전자기학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 조금만 이어서 더 봐보죠. 조금 전에 배웠던 게 바로 자유공간 속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었는데 좀 간단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그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하도 없고 전류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공간 속에서 맥스웰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 위에 있던 그 자유공간 속에서 맥스웰 방정식, 여기서 전하 Q와 전류 I를 0으로 보내는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변이 둘 다 0,0이 되죠. 왜냐하면 Q가 0이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형태가 똑같죠? 대칭성을 갖는다는 걸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간에 이렇게 대응되는 물리량이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칙을 보면 이것도 형태가 엄청 유사하죠. 바로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은 그대로인데 자속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기선 속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맥스웰은 어떤 걸 증명했냐라고 하면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하와 전류가 없는 공간, 그러니까 전하와 전류가 없는 자유 공간이니까 완전한 진공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떠한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단원 제목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는 파동으로서 우리는 전자기학에서 설명하는, 즉 파동으로 하나 보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이력학적 파동은 전부 다 매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즉 에너지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이 되었든 이런 그 공기 분자가 되었든 아니면 땅이 지면이 되었든 아니면 줄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든 매질이라는 게 있어서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함으로써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였는데, 전자기파는 그 다른 파동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죠. 바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매질이 없이도 전자기파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진공에서도 전자기파는 전달이 되고 실제로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도 도착할 수 있는 건 그 공간상은 사실상 거의 진공 상태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기파는 그런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도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에 대한 이론은 맥스웰이 다 만들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스웰은 전자기파라는 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하냐면 이제 빛의 속도가 전자기파의 속도와 같다라는 걸 증명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 빛의 속력이 바로 여기서 전자기파의 속력과 같다는 걸 통해서 빛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전자기파의 한 종류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분은 그 전부터 이제 사실 빛이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전자기학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던 학문이에요. 빛이라는 건 워낙에 우리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력도 그 전부터 계속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게 한 19세기쯤 되는데 이때는 빛의 속력을 거의 오차 없이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었던 해입니다. 근데 전자기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죠. 전자기학에서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한번 이론적으로 증명해 봤더니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그 이론은 뒤에 있는 파트에서 하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이 과정도 뒤에 이제 또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있거든요. 되게 궁금하죠?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빛 자체가 바로 전자기파의 한 종류임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그 이론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어때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이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서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 포함 실험으로까지 확인이 되어야 우리는 그 이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이 지금도 한 1700년대쯤에 만들어서 지금도 300년 넘게 계속 우리가 쓰임이 많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전 역학은 거의 대부분 뉴턴 역학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렇게 뉴턴 역학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뉴턴 역학을 통해서 많은 실험 결과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게 또 실험적으로도 입증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스웰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전자기파의 존재나 빛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임을 입증하긴 했지만 실험으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헤르츠라는 이분, 여러분 아마 헤르츠라는 이 과학자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동수의 단위로도 쓰이죠. 헤르츠라는 이분이 바로 실제 전자기파를 만들고 전자기파가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검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과학 법칙이 어떤 과학자 한 분의 성함이 이렇게 딱 보통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학자가 다 그걸 설명하고 만들어내고 발표하고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그 중간중간에 저도 사실 다 모르죠. 중간중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즉 하나의 법칙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과학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과학 법칙 심지어 지금도 계속 우리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대학교 가서 대학원을 가든 어쨌든 계속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연구하는 과정 보면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한 팀 적으면 5명에서 많으면 20명, 30명이 이렇게 하나의 팀이 돼서 하나의 연구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서로 간에 계속 같이 이제 서로 도우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는 이제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누구는 실험으로 입증해서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이론이 성립되기도 한다라는 것. 헤르츠 이분은 전자기파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사실 전자기파라고 하면 전자의 이동 즉 전기하기 이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자기파는 대전 입자가 가속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전되어 있는 전하, 즉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는 전하가 이렇게 운동하면, 근데 여기서 운동이 등속도 운동은 또 안 됩니다.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서, 이것도 물론 뒤에 있는 이론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진다는 건, 즉 빛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이 그림은 이제 모형인데 되게 간단하게 한번 보면, 하나는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하나는 아주 강한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전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 이거 진짜 수 밀리미터, 그러니까 거리를 엄청 가까이 가져다 대는데, 여기 양단의 전이차를 매우 크게 높이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스파크를 눈으로 봤다라는 건 빛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빛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뒤에서도 이제 증명하겠지만 바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만들어졌다는 건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전기장 및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런 스파크 자체가 바로 한쪽 판에 있던 전자가 다른 쪽 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동했다는 건 당연히 등속 운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가속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게 바로 스파크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자기파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러한 스파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파동이 공간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다른 물결파나 다른 역학적 파동처럼. 근데 요 인근에 비슷한 모양의 이렇게 축전기죠. 이거 미니 축전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축전기를 옆에다 갖다 이게 그 원형 코일로 이렇게 만들어 두면, 여기에도 스파크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근 다른 곳에서도 스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기전력이라든지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끊어져 있는 도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끊어진 도선에 갑자기 스파크가 만들어졌다. 즉 전자가, 한쪽에 있던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즉 전류가 흘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전자기파가 그 공간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퍼져나간다는 자체가 뒤에서 나오지만 전기장과 자기장 계속 변한다는 거고, 그럼 자기장 계속 변한다는 건 여기 있던 전자 입장에서는 변하는 전기장 내에서 바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즉 이때 발생하는 이 스파크를 통해서도 이 공간에는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라는, 즉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실험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고 한번 마무리해보죠. 헤르츠는 송신기, 위에 게 이제 송신기죠. 송신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때 다른 코일 밑에 있는 게 바로 수신기가 되는데, 수신기에서도 똑같이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신기하고 수신기는 이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이제 모양 비슷하다는 건 고유 진동수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서로의 진동수가 같을 때 스파크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수신기에서 진동하는 전류가, 즉 여기서 교류 전원에서 스파크를 오른쪽으로 만들었다 왼쪽으로 만들었다 스파크를 팍팍 이게 튀게 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진동하는 전류죠. 진동하는 전류가 전자기파를 만들어요. 진동하는 전류라는 건 전하가 가속 운동한다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다른 수신기에서도 스파크가 발생한다는 통해서 바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제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속력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빛의 속력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밑에 있는 이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정지전하, 즉 어떤 대전대 아무리 전하량이 크다고 해도 멈춰 있으면, 또는 정상 전류면, 그러니까 도선에 이렇게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 공간에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즉 대전 입자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 가속 운동 또는 진동하면, 진동도 가속이죠. 진동 운동하게 되면 바로 에너지는 전자기 복사에 의해서 멀리 전달된다. 여기서 전자기 복사라는 건 같은 말로 전자기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복사는 우리가 예전에 열 에너지의 전달 방법으로 그 전도 대류 복사할 때 복사 세 번째 거 있죠. 바로 이제 그 물질의 이동 없이, 그러니까 원자의 진동이나 물질의 이동 없이 바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아까 말했지만 매질의 존재 없이도 전달되는 형태다라고 해서 바로 이 전자기 복사,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에너지의 전달로 따져 보면 대류나 전도의 형태가 아니라 복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전자기 복사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자기파 두 번째 단원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3단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